또다시 돌아온 독서의 계절입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으시는 시간입니다. 동물농장 지난 시간까지 4장까지를 읽었죠. 오늘 5장, 6장을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4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동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초기 단계에 일어난 일들 단계적으로 그걸 정리하면서 인간들이 세상을 엎어버린다, 소위 혁명을 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현상들을 풍자적으로 우화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제5장에 들어오면 첫머리에 몰리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인간들로 하면 지식인 집단, 그리고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유리한 점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거기로부터 이탈하는 기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탈하는 모습, 이거를 몰리라고 하는 앞말의 이제 이탈, 동물농장으로부터의 이탈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 사회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그쪽에서 보내는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사실 혁명이 진행되는 단계에 항상 일어나는 그러한 한 집단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혁명의 주도 세력, 두 세력의 갈등, 이것이 풍자적으로 전개됩니다. 말하자면 스노볼로 상징되는 트로츠키와 나폴레옹으로 의인화하는 스탈린, 둘 간의 세력 다툼,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말하자면 이제 혁명 세력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누가 이 국가를 주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헤게모니 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권력 투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건건이 봄 농사 어떻게 준비할까, 봄에는 어떤 농사를 지을까, 뭐 이런 하나하나씩 시콜콜한 농장 운영 계획에서 부딪히기 시작해서 우리 농장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 하나를 만들자 해서 선택되는 풍차 건설 계획. 우리 농장이 제대로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밀가루를 빻고 식량을 빻고 하는 풍차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풍차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놓고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건 뭐죠?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스탈린이라고 하는 세력과 트로츠키라고 하는 세력이 그 공산국가의 주도권, 그 리더십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헤게모니 분쟁을 경제발전 단계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스탈린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드네프르 댐이라고 하는 댐 건설 계획을 경제발전 계획의 첫 단계로서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인 적이 있었는데 이 댐 건설 계획 같은 것들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건설 계획은 처음에 스노우볼이 입안을 합니다. 스노우볼이 입안을 해서 동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죠. 야, 이거를 건설해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증진될 것이며 발전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계획을 추진을 한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 설계를 짜고 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폴레옹이 강하게 시비를 걸지요. 심지어는 그가 그려놓은 설계도에다 오줌을 싸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이런 행패까지 부리면서 대립을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결국 이제 스노우볼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풍차 건설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긴 하는데 그 안에 결국 두 개의 세력이 갈라지는 현상, 스노볼 쪽의 지지 세력과 나폴레옹 쪽의 지지 세력, 이 세력의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스노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우리 농장의 안정화 계획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나폴레옹 세력은 그럼 왜 그것을 반대했느냐? 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풍차 같은 아주 힘들고 성공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이런 사업에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들의 배를 어떻게 불릴 수 있냐, 이런 식량 증산 계획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나은 거야 라고 이제 선동을 하게 되고, 이래서 두 개의 패거리로 갈리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항상 장단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일단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더라도 그쪽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법이지요.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고 당초의 장점인 계획보다 열악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집단에 의해서 패거리화하고 그 패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열악하던 주장이 훨씬 그것보다 바람직했던 주장을 뒤집어 엎고 다시 주류의 주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처음에 훨씬 논리적 우월성을 가지고 여럿을 위해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그것보다 더 게으르고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이며,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게으름과 태만 그리고 탐욕을 획득할 수 있는 집단들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복되는 사례, 그런 것들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여기서도 일어나는데요. 나폴레옹 지지파와 스노볼 지지파는 둘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전체 회의가 있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드디어 나폴레옹이 마각을 드러냅니다. 스노볼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염물절단기와 순무절단기 수준의 이야기는 훨씬 넘어서서 전기가 공급될 것이다. 이 풍차를 만들면. 그리고 외양간에 전등불을 밝힐 수 있고 찬물과 더운 물을 공급하며 전기 난로를 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곡기, 쟁기, 썰에, 땅 고르는 기계, 수확기, 건초 묶는 기계 등을 가동할 수 있다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설이 끝날 때쯤에는 많은 동물들이 스노볼 쪽으로 이제 돌아설까 이럴 때에, 이때 바로 때를 맞춰서 나폴레옹이 드디어 그가 벼르고 별러왔던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스노볼을 특유의 곁눈질로 째려보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고음으로 꽥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신호로 밖에서 사냥감을 물 때 짖는 듯한 무시무시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쇠장식 목걸이를 찬 커다란 개 9마리가 헛간으로 뛰어들어왔다. 이게 뭘 뜻합니까? 그 이전에 나폴레옹이 강아지들을 숨겨서 기르기 시작하고 젖소에 우유를 숨겨서 먹이기 시작하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잘 자란 이 강아지들이 개가 돼서 이 스노볼의 연설장으로, 이 회합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죠. 드디어 내부 권력 투쟁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한쪽의 승리로.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개들은 스노볼을 끝없이 추적을 하고 쫓아가서 결국 농장에서 스노볼을 내쫓고 말지. 트로츠키는 그렇게 스탈린에 의해서 축출됐던 겁니다. 드디어 권력은 나폴레옹의 손안으로 들어옵니다. 권력을 쟁취할 때 등장하는 이러한 개,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건 독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들의 무력에 의해서 나폴레옹은 회의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헛간에 조금 높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 연단은 수퇴지 메이저 영감이 일전에 연설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폴레옹은 집회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앞으로 일요일 아침에 집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나 인민회의 같은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앞으로 농장의 작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자기가 의장직을 맡은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이런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도가 뭐죠? 위원회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극소수 위원들로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면 민주대의제를 거친 것 같은 외형을 갖출 수 있음과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저을 수 있게 되지요. 이게 독재자의 임명권의 위력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는 현실적인 국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집될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추후 동물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동물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 깃발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한 뒤 그 주에 할 일을 지시를 받겠지만 토론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드디어 나폴레옹의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날지라도 동물들의 의혹과 저항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위무하고 이것을 선동하고 이것을 속임수를 써서 달래야 하는 그러한 세력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래 스퀼러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스퀼러라고 하는 자, 소위 몰로토프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간의 이제 의인인데 이 스퀼러라고 하는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나폴레옹 선전을 해대기 시작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폴레옹 동지께서 귀찮은 일을 솔선해서 떠맡으시는 희생정신을 높이 찬양하리라 믿소. 동무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기쁜 일이 아니요. 오히려 반대요. 그것은 크고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나폴레옹 동지보다 더 굳게 믿는 이도 없소. 나폴레옹 동지는 모든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시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소. 동무들, 그때는 어떻게 되겠소? 여러분이 공상에만 빠져 지내던 스노볼의 풍차 건설을 따르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모두가 알다시피 스노볼은 범죄자이지 않겠소. 스노볼을 완전히 범죄자를 만들어서 다시 컴백할 자리조차 없도록 선동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말하자면 등극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이 스퀼러가 맡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 만한 부분 끝쪽에 나옵니다. 그날 저녁 스퀼러는 다른 동물들과 개인적인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사실 나폴레옹이 풍차 건설 계획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은밀하게 말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었다. 그가 주장하기로 처음으로 풍차 건설안을 창안한 이는 나폴레옹이라고 했다. 스노볼이 부하실 마룻바닥에 그린 설계도는 실은 나폴레옹의 서류 뭉치에서 훔쳐내서 그린 것이라고도 했다. 스퀼러는 사실 풍차 계획은 나폴레옹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까지 말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에 그토록 반대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스퀼러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지략이지.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답니다. 나폴레옹 동지가 풍차 건설에 반대하는 척한 것은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위험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술책이었어. 이제 그 스노볼이 사라졌으므로 풍차는 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건설될 것이야. 스퀼러는 이런 것을 바로 전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좋아 죽겠다는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전술이란 말이요 동무들 전술.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자기가 엄청나게 반대하던 일을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내로남불을 하게 되는가? 요 간단한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조지 오웰이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술이다. 그것이 전술이 설마 아니었더라도 그 이전에 그런 긴 생각까지 하지 못하고 한 그런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전술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은 미화된다라는 거죠. 공산혁명에 있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달성된 목표가 과연 공산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짧은 글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정확히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력갱생을 위한 농장의 자발적인 그 동물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모습들이 아주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묘사가 됩니다. 풍차 건설, 그러니까 계획경제의 이제 완성을 돕기 위한 협동과 충성의 중심적인 헌신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 중에 이제 나폴레옹에게 줄을 선, 그리고 그쪽에 의해서 설득된 세력들, 대표적으로 이제 복서 같은 이런 이제 말인데, 복서는 아주 입에다 달고 삽니다. 내가 좀 더 일하겠어. 그리고 그는 또 말을 하면 나폴레옹은 언제든지 오라. 어디서 많이 들으신 거 아닙니까? 무슨 빠라고 할 때 그 빠들이 이야기하는 말, 그게 바로 이 말이죠. 그는 언제나 오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던 농장에 자급경제를 하면서 인간들에게 착취를 안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생산해서 먹고 이런 이제 자급경제의 효율성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력을 또 나름대로 갖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분배량의 평등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이제 폐쇄적 경제, 자급적 경제, 평등적 경제의 한계에 이 동물농장도 부딪히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풍차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계 공구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려니와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자들, 이런 자체 조달 가능한 물자에 한계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모색을 하게 되느냐,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없는 물건들 어떻게 조달해? 외부의 인간 농장들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이 7개조에 의해서 인간들과의 거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스탈린 같은 독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완전히 모든 동물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거래하고 이러한 상황으로다가 열어놔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외부와 우리가 물자 조달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을 설득을 하고 나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자신이 독점해버리는 것. 이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일이고, 스탈린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회에 대해서, 동물들이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독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을 이유로 해서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권한은 내가 가져야 돼.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래서 원칙을 빙자한 이제 독점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나폴레옹이 권력을 강화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하게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도 생기고
뭐 저항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대 세력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스퀼러라고 하는 이 교활한 이제 선동가가 나서서 이들의 그런 의혹과 이것을 잠재우는 대목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퀼러가 농장을 돌면서 동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는 동물들에게 인간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느니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는 결의안은 통과된 적이 없거니와 심지어 그런 안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것은 순전히 상상에서 나온 것으로 그런 상상이 생겨난 것은 필경 스노우볼이 초기에 퍼뜨린 거짓말 때문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몇몇 동물들이 다소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이자 스퀼러가 그들에게 날카롭게 거꾸로 추궁을 한다. 동무들, 그것은 동무들이 잠결에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오.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거꾸로 다구치지요. 이 대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느 독재자든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그 먼저 있던 권력이 잘못해서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이 사실 앞에 쪽이 더 잘한 일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할까요? 당연히 스퀼러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이게 그전에도 그 사람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서 그런 것이야. 그대들이 그전 권력의 정당성에 취해 있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당신들을 마취한 그 상태에서 당신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이런 속에서 주변에 이 동물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인간농장들의 이해관계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있고 난 뒤에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산 집단이 정착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독일과의 관계는 굉장히 냉각하는가 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완화할 수 있는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변화했던 그런 당시의 러시아 혁명을 둘러싼 국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다시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이제 권력 집단의 본격적인 집단화 현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핵심 충성 그룹이 조직되게 되는 거죠.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요? 스퀼러 같은 집단에다가 이제 그 개들, 뭐 이제 일부 같이 패거리를 가지고 가는 돼지들, 이런 집단들, 거기에 충성을 맹세하는 복서 같은 이런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충성그룹을 이제 조작을 하고 만들어지게 되면서 헌법의 왜곡과 조작까지 이제 감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이 동물농장의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 7개조죠. 이 조에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하나씩 지워 없애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앞에 쪽에 가서 이제 다시 훑어보시면 나옵니다만 7개조에.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과 그 지지 집단들은 어디로 가느냐? 농장주의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벽에 써있던 이 7개 조항에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라는 거를 침대 위에서 침대 볼을 덮고 자면 안 된다로 바꾸죠. 인간들의 교활한 조작. 이건 인류 역사 내내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기는 합니다. 교묘한 말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 어쩌면 과거에 잘했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 뒤집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들을 인간은 거침없이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로남불, 과거에 했던 이야기 뒤집기, 뭐 이 모든 것들의 현상을 아주 집약적으로 요 작은 책, 요 얇은 책에서, 그것도 한 챕터 내에서 핵심을 찔러서 아프게 재현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이 사회로부터 초연하려고 하는, 마치 달관한 것 같은, 그래서 어디에도 쓰지 않겠다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또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풍차 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동물들이 이 풍차 건설 현장에 모여들어서 스스로들의 능력에 이제 경탄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묘사가 돼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잠깐 독자들께서 지나치기 쉬운 아주 짤막한 문구 하나가 인간 세상의 또 한 모습을 이제 회화적으로 그려 보여주는 게 있죠. 자기들이 그처럼 단단한 건축물을 만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단지 늙은 당나귀 벤자민만은 풍차에 대해 그다지 열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당나귀는 오래 산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 외에는 되도록 말을 아꼈다. 이런 독재사회와 이런 급격한 변화 속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의 현자이기도 하고 또는 기회주의자이기도 하고 또는 은둔주의자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가지는 생각, 그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 심어 놓았습니다. 인간 세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오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그렇게들 다 흥분하고 그렇게 그러지만 그거 다 별거 아닌 거야. 길게 살아봐라. 길게 살아보면 모든 건 다 끝이 있는 거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인간들 살아가는 모습 별거 있는 줄 아니? 이러는 어떤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한 구성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풍차가 드디어 거의 마무리를 짓기 직전의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서 무너져 버립니다. 모조리 폭삭하고 무너져 버리는 대사건이 발생하지요. 이 사건 현장에 전부들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뭘 하나요? 나폴레옹의 이야기에 결국은 다 빨려들게 되는데, 이거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아? 이거 스노볼 녀석이 몰래 와서 무너뜨렸어. 스노볼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재단에 올리는 언어죠. 스노볼이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담장 밑을 킁킁거리고 돌아다니, 여기 발자국 봐라. 여기 스노볼 발자국이야 이게. 증거까지 만들었죠. 돼지 발자국이야 누군들 못 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발자국 조사를 끝난 뒤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동무들, 더는 꿈을 대지 맙시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오늘 아침부터 풍차 재건을 개시합시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건설을 쉴 수는 없어. 그 가증스러운 반역자가 우리의 계획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동무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획에 어떠한 변함도 없다는 것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합시다. 동무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하나의 독재 권력이 성립해서 그 독재 권력이 자기의 정당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며 그것을 어떻게 강화해 가는지,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좀 더 어리석어지며 좀 더 희생되어 가는 존재일 뿐인지,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원, 이것이 제6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를 읽고 나시니까 생각하실 것들이 더욱 많아지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도 짤막한 글들 속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모두 하나하나 찍어내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줄 수 있는지 우엘의 덕분에 여러분들의 가을이 좀 더 깊은 사색의 시면을 경험하실 수 있길 빕니다. 다만 우울증에 빠지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